학생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간 관리 및 공부 도우미 앱인 플레이닝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오민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동기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도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어 수업 시간을 깜빡하고 제때 못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 수업 시간에 알림을 알려주는 동시에 공부를 할 때 시간을 보며 체크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공부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앱을 개발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학교별로 회원가입을 하여 자신의 학교의 시간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이스의 교육 정보 개방 포털에 오픈 API를 사용하였고 또 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앱 인벤터의 컴포넌트들을 이용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설정 및 로그인.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여 매일 학교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로그인으로 자신이 기록했던 것들을 다른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 학교 시간표에 맞춰 줌 링크를 설정해 놓으면 각 교시마다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추어 알람이 울리며 시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계획표. 자신만의 하루,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 스톱워치의 기록 기능을 이용하여 각 과목별 자신의 공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화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을 구성하였고 각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메뉴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버튼은 화면 아래에 좌측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채팅, 하루 계획표, 스톱워치, 홈, 주간, 월간, 연간 계획표, 로그인 및 마이 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화면을 구성하였고 나이스의 교육정보 개방 포털을 이용하여 자신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3개의 스피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각 교육청 선택, 학교 종류 선택, 학교 선택이며 그 아래의 텍스트 박스는 아이디 입력창, 맨 아래의 텍스트 박스는 암호 텍스트 박스로 패스워드 입력창입니다. 각 항목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이니웹DB의 값이 저장되어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줌 시간표 화면은 다음 사진과 같이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화면 제일 위에 자신의 학교와 학년, 반을 입력하면 나이스 교육 정보 개방 포털을 통해 자신의 주간 학습 시간표가 나오고 각 과목마다 줌 링크를 설정하면 시간별로 자신의 줌 링크가 떠오릅니다. 텍스트 박스를 이용하여 정보 입력란을 만들었고 주간 학습 시간표는 각 버튼의 과목명으로 표시됩니다. 하루, 주간, 월간, 연간 계획표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각 버튼을 누르면 하루, 주간, 월간, 연간 계획표를 짤 수 있게 되고 버튼은 화면 위에 왼쪽부터 차례대로 하루, 주간, 월간,
연관으로 나뉘며 각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 계획표의 스크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마트 화면은 다음 사진과 같이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검은색의 시작 버튼을 눌러 스톱워치를 시작할 수 있고, 또 공부가 끝나면 노란색의 기록 버튼을 눌러 자신이 공부했던 시간을 아래의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기능을 구현해봤습니다. 채팅화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화면을 구성했고, 가상의 닉네임을 설정하여 앱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래의 텍스트 박스가 채팅 입력창입니다. 채팅 입력창 옆에 버튼을 눌러 자신이 작성한 채팅 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획표, 타이머, 시간표 등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앱 이벤트를 통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나이스의 교육 정보 개방 포털을 이용하여 각 학교별 시간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수업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이런 앱과 같은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과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코로나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그 다음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도윤, 이낙연, 이청은 학생의 이미지 분류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텐데 혹시 누가 발표하나요? 제가 발표합니다. 그럼 이제 이낙연 학생이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분류 인공지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로는 먼저 인공지능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았고, 인공지능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흑인 남성과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먼저 구현해 보았습니다. 구현한 방법으로는 일단 0과 1로 이루어진 작은 크기의 학습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는 방법은 각 이미지들의 픽셀마다 평균값을 구해서 평균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평균 이미지와 분류한 이미지를 비교해서 유사도를 산출해냅니다. 이미지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 이미지의 각 픽셀과 분석할 이미지의 각 픽셀을 곱한 뒤에 이 곱한 값을 모두 더해서 유사도를 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온 유사도와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유사도의 비율의 100을 곱하여 %로 유사도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분석할 이미지가 모두 1로만 채워져 있으면 100% 일치한다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평균값이 낮은 곳에 분석 이미지가 1일 때 벌점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 이미지가 1일 땐 플러스 1을, 0일 땐 마이너스 1을 평균 이미지 마이너스 0.5의 부호와 곱해서 합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되어 유사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소값과 최대값과 이 값을 비교해서 유사도를 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완한 점으로는
평균 이미지 마이너스 0.5의 제곱을 이 식과 곱함으로써 평균 이미지가 0 또는 1에 가까울수록 0.5에 가까운 것보다 더 큰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미지를 여러 종류로 받게 함으로써 분석한 이미지가 어떤 종류의 이미지에 더 가까운지 판단하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진 두 가지는 프로그램의 실제 작동 사진입니다. 먼저 H를 학습시킨 뒤에 이미지를 분류해보는 과정입니다. 위쪽에는 H를 그렸고 그 다음에 학습 이미지 H 사진과 96% 비슷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전부 1로 채운 사진이고 13%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1번 이미지의 이응, 그 다음에 2번 이미지의 기억을 학습시켜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입력해 보았고 이 기억은 2번 이미지 기억과 97% 비슷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이미지에는 이응을 입력해 보았고 이 이미지가 1번과 이미지는 1번 이응과 97% 비슷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하다고 나오지 않은 다른 결과는 유사도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키지 않는다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간의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집어넣는 노력을 한다면 보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같은 모양이라도 위치, 구도, 크기 등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인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오른쪽에 1을 그어서 학습시켰고 왼쪽에 1을 그어서 구분을 해봤는데 이미지가 34%밖에 비슷하지 않다고 인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구현한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나쁘지 않았고 적은 데이터로 지도 학습을 한다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픽셀 수를 늘리고 더 많은 학습 이미지를 이용한다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문제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CNN, 딥러닝, 컨볼루션 레이어, 플링 레이어 등등을 추가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고 구도가 달라진 이미지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분류 인공지능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호 학생의 그리디 알고리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학생 준비됐나요? 네, 네, 김주호 학생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참고 문헌 순서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평소 그리디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디 알고리즘은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답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디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갖기 위한 조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 조건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찾는 조건이 맞는지 증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이란 매 순간마다 최적의 선택을 하여 최종적으로 최적화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하는 순간마다 하는 선택은 지역적으로는 최적이지만 그것이 전역적으로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100% 최적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근사값을 알려주는 근사 알고리즘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과 비슷한 알고리즘으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언제나 최적의 답을 구해내고 그리디 알고리즘은 순간순간 최적의 선택을 하기에 시간이 좀 적게 걸리지만 구한 값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시 소스 코드입니다.
비밀의 소스 코드는 우선 가장 큰 돈인 500원으로 A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500원 한 개가 쓰이고 220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큰 동전인 100원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원 두 개가 쓰이고 20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 번째로 큰 50원으로 나누려 하지만 이것은 50원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네 번째로 큰 10원으로 나누면 10원 두 개가 쓰이고 나머지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그리드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1kg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과 1kg당 50원의 6kg, 1kg당 6원인 B10kg, 1kg당 7원인 C20kg이 있을 때 돈이 최대가 되도록 가방에 담는 방법은 A, B는 나눠질 수 있다. 이 문제에는 먼저 A를 5kg 넣고 다음으로 C 20kg을 넣습니다. 그러면 5kg만큼을 더 넣을 수 있으니 B 5kg을 넣으면 총 220원어치를 넣을 수 있다는 그리드 알고리즘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리드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30kg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과 주변에는 1kg당 50원인 A 5kg, 1kg당 6원인 B 10kg, 1kg당 7원인 C 20kg이 있을 때 돈이 최대가 되도록 가방에 담는 방법은 이때 A, B, C는 나눠질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그리드 알고리즘 은 A 5kg와 C 20kg를 넣습니다. 그러면 가방 속은 25kg, B는 10kg이기에 B를 넣을 수 없어 총 190원어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드 알고리즘으로 해석이 아닌 B 10kg과 C 20kg을 가방에 넣으면 200원어치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의 경우에는 A를 5kg만큼 넣으면 가방에 5kg이 들어있을 때의 최적의 선택은 그 문제 전체의 최대값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순간마다 최적의 해를 구하는 그리드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의 경우 A를 5kg만큼 넣으면 가방에 5kg이 들어있을 때의 최적의 선택은 그 문제 전체의 최대값을 위한 최적의 선택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순간마다 최적의 선택을 하는 그리드 알고리즘으로는 그 문제의 답이 전체의 최적의 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드 알고리즘의 최적의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분의 최적해가 전체의 최적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결 가능한 문제의 경우에는 A, B, C 중 kg당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을 담아도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드 알고리즘이 순간마다 최적의 선택을 하여도 전체 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리드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의 경우에서는 A, B, C 중에서 1kg당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을 담았을 때 다음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리드 알고리즘이 순간마다 하는 선택들이 전체의 최적의 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번값이 최적의 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드 알고리즘이 최적의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앞의 선택이 뒤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안입니다. 결론은 그리드 알고리즘이 구한 최종적인 해가 최적의 해가 되려면 최적해가 전체에 최적해야 한다는 조건, 앞의 선택이 뒤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안은 그리드 알고리즘은 최종적인 답이 최적의 해라는 보장은 없지만 연구 결과로 확인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분사값을 구할 수 있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할 말 있어요? 질문 있거나 할 말 있을까요? 없으면 다음 차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수, 송승기 학생의 반려묘 앱 제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는 어느 학생이 하죠? 저희 발표 둘 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나요? 네.
네, 그러면 송승기 학생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민수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송승기하고 박민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앱을 만들게 된 동기, 매뉴얼, 네, 느낀 점 2개, 향후 계획이 있고요. 앱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늘게 되면서 반려동물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앱을 사용하게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 중 특히 손이 많이 가는 고양이에 대한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앱 매뉴얼입니다. 첫 화면은 각 페이지로 가는 버튼이 있고요. 몸무게 사료양 측정 화면에선 허리 둘레와 다리 둘레로 비만도를 몸무게로 사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위험한 물건들 화면에서는 고양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이 왜 위험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앱의 시작 화면에 딱 들어가면은 버튼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 몸무게 사용량 계산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몸무게 계산기에서는 다리 길이와 몸무게를 써서 고양이의 비만도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계산기에서는 몸무게를 입력하고 2개 체크박스를 통해서 고양이한테 필요한 사용량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고양이에게 위험한 물건의 화면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10개 아이콘들 중 하나를 터치하면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서 물건의 이름과 위험한 이유들 그리고 예방해야 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연 동영상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들어갈 시 메인 화면이 그대로 있고요. 고양이 몸무게 사료양 계산기 페이지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에 수치를 넣고 비만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비만도 몇 %, 저체중입니다, 고체중입니다, 정상입니다가 뜨고요. 사료양 계산기에서는 운동이 부족한 성묘, 아기 고양이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넣고 사료양 계산을 누를 시 수치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여기는 고양이에게 위험한 물건들 화면인데요. 각 10개 사진에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면은 아래에 물건과 정보가 뜨면서 왜 위험한지 하고 물건의 이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앱을 개발하면서 잘 됐다고 생각한 점은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 앱인벤터리 시야를 좀 늘게 되었고 만든 앱에 대해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만들어진 점도 있습니다. 앱을 개발하면서 아쉬운 점은 앱에 너무 기능성만 너무 나머지 앱에 빈 공간이 너무 많고 디자인 요소가 없었고요. 코딩 블록들 중에서 사진의 값을 즉시 설정해 주는 블록이 없었기 때문에 재시작을 해야 사진이 지정되었고요. 아이콘들의 바탕이 투명색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콘들이 좀 깔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앱인벤터를 책과 인터넷 중에서 블록들의 기능을 더 배우고 고양이의 종에 따라 무슨 특성이 알려주는 백과사전, 고양이 놀아주기, 고양이에게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을 수 있는 다이어리, 고양이 예방접종 정보 등을 추가할 것입니다. 만들 때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승기와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연진 학생의 대기함수와 반복문의 차이를 주제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진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하면서 반복문의 차이에 대해 발표할 시흥중국중학교 박연진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연구의 주제 선정, 두 번째로 연구의 내용과 결과값 도출, 세 번째로 결론 및 제언으로 나누었습니다. 연구의 주제 선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처음에 올해 들어 대기함수와 반복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기함수와 반복문의 공통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함수와 반복문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연구 내용과 결과값 도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주제를 통해 시연을 학습하고 대기함수와 반복문에 대해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반복문은 while문, 조건식을 while문과 포문과 두 while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while문은 조건식을 보고 거짓이면 바로 빠져나가지만 참이면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확인해가지고 또 참이면 다시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포문은 초기식에서 조건식을 보고 거짓이면 빠져나가고 참이면 문장을 실행시키고 전환식을 실행시킨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넘어갑니다. 두 while문은 문장을 먼저 실행시키고 조건식을 봤을 때 참이면 다시 문장을 실행시키지만 거짓이면 빠져나가서 문장을 한 번은 무조건 실행시킨다는 점이 있지만 while문은 그냥 조건식에 맞지 않으면 바로 빠져나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기함수는 메인 함수에서 기억 함수를 호출해서 기억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대기가 끝나면 이제 값을 메인 함수에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반복문과 대기 함수에 대해 나누어 봤습니다. 팩토리얼을 구하는 코드를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일단 대기 함수의 코드는 메인에서 A 값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율로 줘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서 A가 0이면 1을 반환하지만 0이 아닌 경우 1 곱하기 다시 여기 팩토리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a 마이너스 아니 이 마이너스 1의 값을 팩토리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값을 다시 이렇게 프린트F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 프로그램은 여기서 a 값을 받고 b를 1로 정해놓고 1에다가 a를 계속해서 곱해주는데 이때 a를 하나씩 빼면서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b를 출력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재봤을 때 값은 모두 동일하게 나왔고 시간은 이 100의 경우에서만 대기함수가 조금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함수는 26,003부터 값이 나오지 않았고 반복문과 대기함수 모두 171부터 이렇게 1점을 샵 INF002 플러스 000으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은 둘 다 쓰는 것이 좋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장단점을 정리하면 대기함수는 깔끔하게 코드가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문은 코드 사이에 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의 활용도는 다르기 때문에 반복문과 대기함수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성한 코드에서는 반복문과 대기함수의 장단점이 잘 부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공부를 하여 더 좋은 코드 구성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발표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없다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찬 학생의 미로 제작 알고리즘을 주제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찬 학생.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미로 제작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평소에 많이 봤던 미로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직접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로가 특정 알고리즘으로 완성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미로같이 복잡한 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미로를 만드는데 연구 방법은 미로를 만든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테스트합니다. 사용한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한 곳에서 시작하여 반대쪽으로 갈 때까지 목적지를 향한 방향 두 개의 방향 중에 랜덤한 곳을 뚫는 것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양을 벽이라 하고 이 모양을 길이라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은 이 모양의 배열에서 편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뚫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랜덤으로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을 길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꾸면
아래쪽을 길로 바꿨다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이 과정을 처음에 길이였던 점, 이곳과 이곳에서 반복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연구 결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로가 출력되게 됩니다. 시작점, 왼쪽 위 부분에서 반대쪽 면인 아래쪽 면과 오른쪽 면은 일대가 되어 미로 탈출을 할 때 난이도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작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처음에 있었던 그 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랜덤 값으로 일정 부분의 벽을 길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경로의 파일에 있는 텍스트 파일에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결론이 제한. 이 알고리즘은 생성 속도가 짧고 다른 미로에 비해 제작도 쉬운 것 같지만 미로 결과가 너무 쉽게 되는 것, 탈출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로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도 어떻게도 갈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그의 알고리즘, 트래킹 알고리즘, 엘러의 알고리즘 등을 만들어 보고 싶고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단점으로는 탈중이 쉽다는 것을 보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출력하는 것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참고는 여기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송주환이랑 정호윤 학생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에 대한 연구의 이 발표에 대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자동차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율자동차의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자동차 운전자가 핸들이나 악셀 같은 걸 밟지 않아도 그냥 자기 혼자서 목적지로 가는 그런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최근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연구가 활발히 개발되면서 이 자동차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를 맞고 있어요.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폭스바겐과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차 개발 등의 대기업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계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리도 이제 소형 RC카로서 이 자율자동차를 직접 제작하고 기능을 좀 구현해 보기로 계획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연구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율주행차의 기능을 단순화시켜서 저희가 이 소형 RC카가 있거든요. 그 김영혁 선생님 수업 때 만든 것인데 거기에다가 넣을 만한 기능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장애물 감지했을 시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과 장애물 감지 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등 회피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선정했어요. 자, 두 번째로 선정한 기능들을 구동시킬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를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했고요. 또한 하드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아두이노 IDE를 사용해서 RC카를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 기능들을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자율주행 RC카를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연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라인 트레이서 이 센서를 따로 사서 그 RC카에 부착한 다음에 저 차선을 그 라인 트레이서를 통해 따라가면서 장애물을 좌회전과 우회전을 통해 피할 수 있고자 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선을 따라가기 위해 라인 트레이서를 부착했고 이 초음파 센서 HC-SR04 모델을 통해 이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게 했으며 그 서브 모터를 통해 이 그 초음파 센서가 좌우로 회전하면서 장애물을 이 좌측 우측에 있는 것도 감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지된 장애물 중에서 이 초음파 센서가 감지한 거리가 좀 더 먼 곳으로, 그러니까 장애물이 더 멀리 있는 곳으로 회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연구는요, 제가 텍스트 코딩을 잘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아두이노 코딩에 있어서 비교적 간단한 블록 코딩 형식의 이제 프로그래밍 도구를 찾았어요. 예를 들면 S4A나 뭐 엠블록이나 엔트리나. 근데 이런 거는요, 초음파 센서를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두이노 ID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호연이랑 마찬가지로 라인 트레이서 센서랑 HCSR04 센서를 썼고요. 이제 초음파 센서에서 물체가 감지된 물체가 이렇게 감지됐으면 차선을 변경하는 그런 함수를 실행하는 메커니즘을 프로그래밍 작성했어요. 초기에는 이제 4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도록 설계했는데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2개의 방향의 장애물만을 감지하도록 단순화시켰습니다. 이 동영상 재생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및 제안에 대해서 좀 발표할게요. 이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거랑 이 차선을 따라가는 기능을 실제로 제작하고 운행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용된 이 초음파 센서가 너무 좀 저렴하고 이 성능이 들쑥날쑥한 까닭에 이 장애물을 좀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 거리를 좀 더 정확한 거리를 감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음파 센서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카메라나 레이더 등의 전문적인 장비들을 사용했는데 이것 이것들은 좀 가격이 비싸서 중학생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렵고요. 이 초음파 센서의 거리 측정에서 약간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약간 뭐랄까 예산을 좀만 더 써서 좀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좀 더 전문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송원, 임재원 학생의 게임에서의 인공지능의 적용을 주제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원 학생, 임재원 학생, 네, 준비됐나요? 네. 네,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팀의 임재원 신송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발표할 목차를 그냥 이렇게 짜봤고요. 먼저 계기를 드리면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주제 연구물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여러 기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고 그중 10대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융합해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엔트리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텍스트 코딩은 복잡해 보이는 인공지능을 만들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엔트리가 블록 코딩 중에 인공지능 기능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해서 엔트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게임을 만들었냐면요. 모자가 장애물에 닿지 않게
장애물 사이로 모자가 들어가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플레이어도 그 게임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그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과 나를 대결하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을 인공지능 모드와 플레이어 모드로 나눠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 게임을 해보고 성공했을 때 점프를 한 시간과 장애물의 Y 좌표를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합숙시켰는데 이거는 엔트리에 학습 기능이 있어서 학습시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직접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면은 이해를 하기 힘드실 거니까 작품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만든 게임이고 이걸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인공지능 성공률은 저희가 이거 지금까지 하면서 인공지능이 성공률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건데 보통 25%에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누르면은 준비 완료가 뜨고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게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공지능 상태를 준비 안 함으로 바꾸면은 저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내려가가지고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마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결론을 말하면은 인공지능을 간단한 게임에 적용해보니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여 나쁘지 않게 작동하여 결과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더 충분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었다면 더 높은 정확도의 인공지능이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을 이번 연구를 통해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학습하는 일을 자동화하지 못해서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지 못해서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떨어진 것 같아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더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키면은 더 복잡한 게임에서도 더 좋은 인공지능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는 이런 참고 문헌을 보고 이 연구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훈 학생이랑 이진용 학생의 푸드 어드벤처 게임 개발을 주제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학생, 이진용 학생. 안녕하세요. 유니티와 C샵으로 개발한 푸드 어드벤처라는 게임에 대해 발표할 호성중학교 오지훈이라 합니다. 먼저 목차는 게임을 시작하게 된 동기, 게임 구성, 게임 시연, 게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느낀 점과 향후 계획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Q&A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집에 머문 등 개인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독서 시간이 줄게 되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게임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에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미와 교육이 합쳐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임 만들기가 목표가 되면서
게임 제작 동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평소에도 제가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만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볼 때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번 멘토링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유니티와 C샵을 이용해서 컴퓨터 앱으로 실행하는 게임을 만들어 언어 코딩에 대한 이해도도 쌓고 자세하게 게임 개발에 대해 탐구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니티 작업 화면과 C샵 작업 화면이 있는데요. 유니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유니티는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 70%가 사용하는 게임 엔진이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게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을 만들기 전에 계획했던 게임 계획은 스토리는 외계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음식 모양 로봇에 탑승해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외계인들은 음식으로 위장하게 되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캐릭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어는 음식 로봇을 탄 외계인이고요. 게임을 하며 얻은 아이템으로 음식 로봇을 구입할 수 있고 그 로봇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인간의 몸을 무사히 탐사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겁니다. 스테이지는 주방과 입과 식도, 위, 소장, 대장이 있는데요. 각 스테이지마다 맵의 장애물이나 여러 요소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방은 포크에 닿으면 HP가 1씩 감소하고 위에는 이제 위산이 음식을 녹이니까 위산이 닿으면 녹게 됩니다. 대장에는 대장균과 싸워야 하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다음으로 실제 게임 화면인데요. 플레이어 이동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AD키 또는 좌방향 화살표 키가 있고 그것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점프는 이곳에 올라가 점프 아래 있는 이 보이시는 보라색 점프 패드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점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가기는 우측 상단의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데미지를 입은 것은 방금과 다르게 좌측 상단에 하트 표시가 하나 투명해지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포크에 닿아서 데미지를 입게 된 것으로 데미지를 입게 되면 HP가 1 감소하고 3초간 무적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 허공으로 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HP가 감소하게 되며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게임 오버는 HP가 다 사라지게 되면 다시 시작 버튼이 나오고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소 설명은 이 게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니까 게임을 하면서 여러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이 요소들에 닿게 되면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게임 시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키로 이동하고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화공에 떨어지게 되면 HP가 1 감소하고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버그가 있어서 잠시 점프가 안 됐네요. 계속 요소 설명이 나오고요. 포크에 닿게 되면 HP가 1 감소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게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의 잘된 점은 게임에서 나오는 그림, 배경, 사운드 효과 등이 적절하게 잘 배치되었고,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게임을 망치지 않게 잘 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게임이 지루하지 않게 요소들이 잘 배치한 것이고요. 게임의 아쉬운 점은 시간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계획한 모든 스테이지는 만들지 못하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주방 스테이지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계획했던 음식 로봇과 상점을 구현하지 못했고요. 코딩 시력이 부족해서 구현한 요소들이 더구나 아쉬운 점들 그런 게 많았습니다. 느낀 점과 향후 계획은 처음으로 제가 C샵과 유니티로 게임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직접 게임을 코딩하며 만들어 보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코딩이 잘 안 돼서 난감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게임 개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코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스테이지는 만들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여러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게임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보다는 한 개의 스테이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다 생각하여 한 가지의 스테이지만 집중적으로 프로그래밍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코딩 실력을 더 키워 시간 관계상 만들지 못한 다른 스테이지들, 여러 코스튬들, 상점 아이템, 코인 등 다양한 게임 기능을 더 추가하고 구글 플레이 A 스토어에 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고요. Q&A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윤 학생의 선생님, 저기, 진용 학생. 이진용 학생. 네. 네네네. 다음 학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개발이 한 명 더 있어서요. 한 명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게 된 이진용이라고 하고요. 같은 푸드 어드벤처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목차는 동기와 매뉴얼, 화면 설명과 시연과 제작 후 느낀 점과 향후 계획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제작 동기는 언젠가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의 심정을 느껴보고 싶었고 코딩 실력을 늘리기 위하여 게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외계인이 음식으로 위장하여 인간의 몸속을 탐험하는 내용이고 조작은 A와 D키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스페이스바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타트 버튼과 배경화면을 껐다 켤 수 있는 화면이 있고 뒷배경은 이제 외계인이 인간의 몸속을 탐험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맵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맵 선택이 나오는데 맵은 총 7개로 튜토리얼과 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클릭하게 되면 스토리를 보는 식의 플레이와 안 보는 식의 플레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튜토리얼의 사진입니다. 튜토리얼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고 빨간색 판은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노란 빛에 다가가면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A와 D로 앞뒤를 스페이스바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은 일단 끄겠습니다. 배경 음악은 소리 끄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갈 수 있고요. 튜토리얼을 클릭하게 되면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버튼과 안 볼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하게 됩니다. 안 볼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2초 후에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빨간색 발판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R키로 재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2개가 존재합니다. 이 스테이지는 다음 스테이지는 간이입니다. 만약에 스토리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가 하면 스토리가 나온 후에 이 맵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빛에 들어가면 클리어가 됩니다. 앱 게임 개발하면서 잘 된 점은 오류가 없이 게임이 잘 돌아가는 점과 게임의 소중한 신선한 재미를 준다는 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물리 엔진 적용을 잘하면 부드럽게 캐릭터가 움직인다는 점이 잘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실력이 부족하고 구현하지 못하고 엔트리라는 환경에서 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분위기에 맞는 배경화면이 아닌 게 이게 선생님이 있습니다. 계획은 잠깐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3D로 만들어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윤 학생의 소수 판별 프로그램의 구현 및 효율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영윤 저 지금 학생? 잠깐 선생님 말이 계속 끊겨서 들려가지고 잠깐만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될까요? 네. 네? 네. 선생님, 그 이영윤 학생 준비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형래 학생의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한 반려묘 앱 제작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래 학생. 지금 정형래 학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반려동물 앱 제작을 맡은 한명중학교 정영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앱을 제작하게 된 동기, 그다음 설명, 시연 영상, 장단점, 그리고 느낀 점, 구현 계획 순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앱 제작 동기는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것과 관련된 어플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 길고양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사람의 물건, 고양이를 산책할 때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을 알려주는 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이 있는 앱은 영어로 된 APCC라는 구형 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먼저 사진이 흐려서 자세한 설명은 시연 영상을 보면서 할 텐데 먼저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 로그인하고 나면 식물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 그리고 그 식물 검색 버튼을 누르면 식물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을 여기서 리스트로 보여주게 되고요. 다음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가진단 화면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부위별로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다음 화면 하단에 맨 끝 버튼을 누르면 일기를 쓰는 화면이 나옵니다.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면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뜨고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실패했다고 토스트 메시지가 뜹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이렇게 식물 리스트가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 리스트가 나오고요. 식물 검색을 눌러서 고양이의 위험한 식물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식물 종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 리스트에서 이 알로에를 찾으면 이 알로에가 고양이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이 버튼을 눌러서 고양이 증상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일기를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해서 먼저 사진을 찍고 새 일기를 누른 다음에 제목과 내용을 쓰고 이미지 등록하기를 눌러서 사진을 등록한 다음에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일기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구현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래밍 기술이 부족해서 구현을 하지 못한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필 수정하기, 이렇게 프로필을 나타낼 수 있는 화면과 동물병원 찾기 라는 탭에서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 API를 이용해서 지도를 띄워주었지만 동물병원을 표시할 수는 없어서 구현은 다 못했고요. 다음 로그아웃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앱의 장점으로는 먼저 API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맞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을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제가 만든 API를 직접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조사한 APCC라는 유사앱보다는 직관적입니다. 셋째로는 화면 하단의 버튼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자유롭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 중의 단점으로는 팀원들끼리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요.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원하는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앱의 전체적인 화면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제작 후 느낀 점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정말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고요. 제가 원하는 기능에 맞는 자료를 찾는다 해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업데이트되면서 수정된 사항들이 많아서 새 자료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틀린 문법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워야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앱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구현 계획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식물 사진 인식 API를 이용해서 앱에서 바로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을 인식하고 그 식물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배워서 더 효율적이고 가볍고 빠른 앱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반려동물 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고양이 관리 팁을 앱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윤 학생. 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수 판별 프로그램의 구현 및 비교에 대해 연구한 광교 호수중학교 이영윤입니다.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수학, 특히 소수화 프로그래밍을 접목시키면 흥미로울 것 같아 여기 영재원에서 배운 C언어로 여러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비교하려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 중 비교적 실행 시간이 빠른 C 언어를 선택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소수 판별 알고리즘은 일반 나누기를 이용한 알고리즘, 제곱근까지만 나누는 알고리즘, 윌슨의 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 페르마의 소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총 4개를 구현 및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판별할 수 n을 스캔F로 입력받은 후 처리 과정을 통하여 소수이면 프라임, 소수가 아니면 not 프라임을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료는 return 0으로 작성하였고 윌슨의 정리에서만 자유형을 unsigned long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long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나누기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n을 입력받고 n을 div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검사합니다. 나머지가 0이면 not'을 출력하고 div를 n까지 1씩 증가시키며 2번과 3번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루프가 끝나서 그 1부터 n까지 모든 수에 대해 나머지가 0이 아니면 프라임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소스 코드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롱롱으로 n과 div를 선언하고 scanf로 n을 입력받아 이 처리 과정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할 알고리즘은 일반 나누기를 이용한 알고리즘이지만 제곱권을 이용한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n을 입력받고 n을 div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검사합니다. 나머지가 0이면 not'을 출력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첫 번째 알고리즘까지 똑같지만 4번 과정은 div를 제곱근 n까지 1씩 증가시키며 2번과 3번을 반복합니다. 이 루프가 끝나면 프라임을 제곱근 n까지만 증가시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첫 번째 조건과 달리 제곱근까지 검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 추가로 그 math.h 헤더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중간에 혹시 끊겼나요? 끊기긴 했는데 충분히 들을만 했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알고리즘은 윌슨의 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n을 입력받고 n 빼기 2의 팩토리얼을 구합니다. 팩토리얼 값을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검사합니다. 이 과정은 n 빼기 2의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소수라는 윌슨의 정리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나머지가 1이면 프라임, 나머지가 1이 아니면 not 프라임을 출력합니다. 여기서 그 n 빼기 2의 팩토리얼 값은 아주 커질 수 있으므로 그 C에서 선언할 수 있는 가장 최대 형태의 변수형인 unsigned long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포문을 이용해서 그 n 빼기 2의 팩토리얼을 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알고리즘은 페르마의 소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입니다. 페르마의 소정리는 소수인 n과 n과 서로수인 a를 입력받고 a의 n 빼기 1승을 구한 뒤 2번 과정의 값을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검사합니다. 이 역시 페르마의 소정리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머지가 1이면 프라임, 나머지가 1이 아니면 not 프라임을 출력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독특하게 n만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a도 함께 입력받습니다. 이때 a는 n과 서로수인 아무 수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통하여 그 거듭 제곱을 구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 그 내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모든 알고리즘은 비고 시공간 복잡도로 계산하여 다 n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실행 시간을 여러 번 실행하여 근사치를 보았을 때 일반 나누기 알고리즘은 0.045 그리고 일반 나누기 제곱근을 이용한 일반 나누기 알고리즘은 0.040 윌슨의 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0.037 페르마의 소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0.04초가 대략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나누기 알고리즘의 장점은 알고리즘의 실행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단점은 n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눠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곱근을 이용한 일반 나누기의 장점은 일반 나누기 방법보다 n까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근 n까지만 구해서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나누기와 마찬가지로 나눗셈 연산을 여러 번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윌슨의 정리 알고리즘은 나눗셈을 한 번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팩토리얼의 값이 너무 커지면 n22 이상의 수는 정상적으로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페르마의 소정리 알고리즘은 장점은 팩토리얼을 구하는 윌슨과는 달리 거듭 제곱만을 구한다는 장점이 있고 매우 일부의 합성수가 페르마의 소정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들을 카마이클 수라고 하고 유사소수라고 부릅니다. 여러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본 결과 페르마의 소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른 그 알고리즘들과 달리 연산의 수가 훨씬 줄어들고 잠시만요. 지금 옆에 친구도 발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알고리즘보다 연산 횟수가 훨씬 적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어서 가장 최고의 알고리즘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인 카마이클 수는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을 n을 입력받을 때 카마이클 수는 탐지하는 기능을 알고리즘에 추가하여 n이 만약에 카마이클 수면은 무조건 나프라임을 출력하는 기능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예지 학생이 마지막으로 하고 발표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보평중학교 최혜지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제안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분에서는 연구 목적 및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동적 계획법이라고도 하는데 재계함수나 반복문을 사용할 때 불필요한 연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알고리즘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큰 문제를 여러 개의 하위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기술인 메모이제이션이 있는데 이 메모이제이션은
큰 문제를 여러 하위 문제로 나누어 해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러 하위 문제 이미 계산한 하위 문제의 답을 저장해서 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저장된 값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재교함수를 이용하는 탑다운과 반복문을 이용하는 바텀업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및 내용에서는 많이들 사용하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것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첫 번째로 순서도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흐름과 전개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소스 코드에 적용시켜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적용을 통해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탑 다운과 바텀 업 그리고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기를 이용한 코드 실행 시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흐름을 알아보자면 어떤 수 n에 대해서 계산된 하위 문제가 있는지 저장된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저장된 값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와서 결과를 가져와서 반환하지만 값이 없다면 그 문제를 계산하고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와서 반환하게 됩니다. 이를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을 해보면 이 그림 2와 같이 지금 이 그림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지 않은 그림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한다면 이 빨간색 사각형을 친 부분만 계산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은 이 값들을 불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소스 코드로 써보면 일단 일반 재기에서는 그냥 따로 저장하거나 그런 것 없이 다 일일이 계산을 하지만 탑 다운이라는 함수에서는 만약에 이 저장된 값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그를 불러와서 리턴을 하지만 저장된 값이 없다면 계산을 하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하위 문제의 결과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텀업이라는 함수에서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계산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리스트 그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탑 다운은 0.0002초, 일반 재기는 49.278초, 바텀업은 0.000초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0.000으로 표기된 것뿐이고 실제로는 탑 다운과 바텀업 모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사용 여부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결론으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극명해지게 됩니다. 이는 코드 실행 시간은 하위 문제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문제가 더 복잡해질수록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언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흐름과 사용 방법을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든 문제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최적 부분 구조와 중복된 부분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학생들 고생 많았고